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2.4%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출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와 함께 결정 기준 보완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신경망 처리 장치 사업에 집중해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내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고빈도 매매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릴 린치 증권에 대한 제재를 논의합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메릴 린치 제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2.4% 감소했습니다. 2년 반 만에 뒷걸음질입니다. 영업이익이 줄면서 수익성 지표도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부 감사를 받는 국내 2만여 개 기업 중 3천여 개 표본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1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4%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감소는 2016년 3분기 마이너스 4.8%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2016년 3분기에는 국제 유가 하락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면 올해 1분기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출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9%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밖에 가구 및 기타와 금속 제품, 목재, 종이 등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보완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유 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 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핵심 기술인 NPU 사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NPU 분야 인력을 10배 이상 확대해 2,000명 규모로 키우고 차세대 NPU 기술 개발을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칩으로도 불리는 NPU는 여러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 인공지능 기능의 구현 속도를 높인 프로세서로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NPU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LSI 사업부와 종합기술원에서 선행 연구와 제품 개발을 해왔으며 작년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SoC 안에 NPU를 탑재한 엑시노스 9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NPU를 모바일과 전장, 데이터 센터, 사물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용 플래그십 제품부터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NPU를 탑재한 SoC 개발에 집중하고 빅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는 전용 NPU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관련 부품 업체 등은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영향으로 올해 20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화웨이 스마트폰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최대 고객 중 한 곳으로 마이크론은 당장 화웨이양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내 파운드리 산업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은 일부 미국 펜리스 업체들이 화웨이의 제품 납품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TSMC 대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업 역시 화웨이 제재로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규하 연구원은 최근 화웨이 스마트폰 일간 판매량이 기존 70만 대에서 50만에서 60만 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격대와 하드웨어 스펙이 화웨이 주력 제품과 가장 겹치는 삼성전자의 중가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 판매량 확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 부품 업체들, 그중에서도 파워론과 파워로직스, MC넥스 등 갤럭시 A 시리즈 수혜가 큰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다만 화웨이 판매 감소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돼 MLCC 수요 회복이 더딜 것이란 점에서 국내 MLCC 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패널 업체들은 화웨이향 스마트폰용 패널 공급이 감소하겠으나 당장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올해 매출액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내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 증권에 대한 제재를 논의합니다. 메릴린치가 제재의 대상이 된 건 고빈도 매매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작년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증권팀 이소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급기야 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 증권에 대한 제재에 나섰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발단이 된 것은 작년 5월경입니다. 당시 청원 게시판에는 메릴린치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성토한 내용은 메릴린치가 고빈도 매매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작년 8월 금융감독당국이 메릴린치의 고빈도 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고요. 이후 작년 10월 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고 올해 초 규율위원회를 3차례 연 끝에 과태료 5억 원 이하라는 제재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후 제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앞선 2차례 시감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내일 3번째 시감위를 열게 된 겁니다. 네,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온 사안이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고빈도 매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고빈도 매매라는 것은 기사에 따라서 초단타 매매 혹은 영어 약자를 써서 HFT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빠르게 수천 번에 가까운 주문을 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거래를 체결하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의 하나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고빈도 매매가 이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투자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시세 조정의 목적을 가지고 했거나 혹은 공매도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래소 역시 메릴린치 제재와 관련해서 메릴린치가
메릴 린치가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위탁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수성 매매를 한 것이 적발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빈도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허수성 매매, 이런 적법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 거래소가 내일 이제 시감위에서 메릴 린치 제재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증권업계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보면 메릴 린치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거가 시작되지, 전혀 뭐 아무런 거 없이는 그렇게 보도가 들어가거나 뭐 감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감리가 시작됐고 제재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거래소가 어느 정도 적법성 위반에 대한 사안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었는데요. 사실 정확한 결과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거래소가 내일 시감위를 개최하긴 하지만 제재를 논의하는 당사자는 시감위에 소속된 외부 위원들이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외부 위원들이 논의한 제재 사안을 내일 바로 공표를 하거나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감위는 당국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서 이 금융위의 논의 내용을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는 당국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 판단에 달린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제재안이 확정이 되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개별 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에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메릴 린치 제재가 제재 자체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쨌든 메릴 린치를 통해서 고빈도 매매를 했던 시타델 증권이 연 7에서 8%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작아서 혹은 증권거래세가 높아서 그동안 고빈도 매매 무풍지대라고 불렸던 한국이 이제는 다시 고빈도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빈도 매매가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과거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 고빈도 매매가 많아지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나 봐요? 네, 사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고빈도 매매가 당장 급격하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증권거래세 역시 아직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어찌됐든 시타델 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고빈도 매매가 증가를 하게 될 경우에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을 따라가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피해를 다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팀 이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남부지구 형사 6부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재단 등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손 의원 보좌관 A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 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IT 기술을 접목한 금융감독 시스템 실현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읽고 자동으로 약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 뒤 사전에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대한 최적의 답안을 추론하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1차 약관 심사 업무를 지원합니다. 금감원은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할 경우 사모펀드 약관 심사 속도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내 입찰 공고를 통해 이 시스템을 구축할 외부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개발을 완료해 심사 실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다른 권역의 약관 심사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러분은 3초 안에 무엇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단한 것을 이루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36년간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세계 최강 농구팀 미국을 러시아가 꺾는 이변이 벌어진 겁니다. 이날의 감동을 담은 러시아 영화 3세컨즈가 오는 20일 한국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시사회 현장에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세컨드! 찰나의 순간 3초. 러시아 농구팀이 만들어낸 2점 슛은 기적이 됩니다. 36년간 우승을 놓친 적 없던 미국 팀을 50대 51로 역전하고 승리를 거머쥔 1972년 뮌헨 올림픽 농구 결승전을 다룬 영화 3세컨즈. 이 영화는 러시아 현지에서 2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최대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대한삼보연맹이 속한 한러미래포럼의 주최로 수입된 이 영화는 러시아 영화 최초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주요 3사 영화관 전국 500개 극장에서 오는 20일 동시 개봉합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얼마 전에 축구도 이렇게 기적이 있듯이 또 스포츠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이 사는 데는 항상 그런 어떤 기적이 있을 거라는 리더십과 가족의 사랑과 의리를 넘나드는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 마지막 경기 장면에는 슬로우 모션, 초고속 카메라 등 6종의 카메라가 사용돼 볼거리를 극대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오늘 여의도 CGV에서 열린 국회 시사회 현장에는 국회의원들과 기업인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마 이 영화가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한국과 러시아를 가깝게 하는 그런 가교가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작년에 올림픽에서 좀 축출당했었는데 이 영화로서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달래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좋은 반응이 있을 걸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100세 시대에 은퇴는 빨라지면서 고급 인력이 남아도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고급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대기업 팀장이나 중소기업 임원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쭉 나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부터 기업 대표를 지냈던 전문가까지 고급 인력이 즐비합니다.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선택해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을 맡기면 됩니다. 시니어 전문가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 플랫폼 탤런트 뱅크입니다. 공구유통 중견기업인 크레텍 책임 직원들은 월 평균 1,000에서 2,000통의 전화를 응대하느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탤런트뱅크를 통해 삼성 S1 출신 CRM 전문가를 만나 전화 응대 효율화를 비롯해 경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으로서는 각 분야의 업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탤런트뱅크의 전문가들은 각 기업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특화된 어떤 전문 경력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찾던 시니어 전문가들은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에 뿌듯함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가장 자기가 행복한 건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존재감이 가장 극대화된 게 어떤 건가 보면 가장 자기가 잘하는 일을 어디선가 그걸 제공을 하고 그들에게 뭐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다던가 어떤 성과를 눈으로 자기가 볼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제일 희열을 느끼거든요.
출시 1주년을 맞은 탤런트뱅크는 그동안 400건의 프로젝트를 연결했고 재의뢰율은 60%를 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론칭한 조영탁 휴넷 대표는 100만 명의 전문가를 확보해 10만 개의 기업에 연간 100만 개의 일자리 매칭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유익한 균을 말합니다. 오늘 BGN CEO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좋은 균을 연구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기업 바이오11을 만나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 하면 유산균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체내에 들어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균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바이오11은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사람의 대변으로부터 다양한 균을 채취해 연구,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바이오11의 경쟁력은 크게 좋은 원료를 통한 제품 경쟁력과 연구 개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오11은 현재 이탈리아의 드시모네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시모네 박사는 좋은 균을 섭취했을 때 균이 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4,500억 마리의 균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4,500억 마리 이상의 유익균을 혼합해 만든 원료가 개발됐고 과학기술 논문 색인지수, 이른바 SCI에 관련 논문이 200편 이상 등재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바이오11은 바로 이 원료를 활용해 4,5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유산균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 중 가장 많은 유익균을 담은 제품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일하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개별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이오11은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보관, 유통 전 과정에 냉장 유통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바이오11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입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냉장 보관이 어려워 입점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바이오11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는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한해 국내 주요 면세점에 제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바이오11의 제품은 면세점뿐만 아니라 전국 약 2,000여 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국내 대형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브랜드 공식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 수는 약 3만 명이며 정기 배송 구매 고객은 3,000명가량 됩니다. 성인용, 어린이용, 영유아용 등 연령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는 점과 꾸준한 마케팅이 고객 증가의 요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40억 원이었던 바이오11의 드시모네 제품 매출은 지난해 188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바이오11은 인지도 상승과 연구를 위해 원료 개발자 드시모네 박사와 함께하는 정기적인 프로바이오틱스 포럼도 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홈쇼핑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접할 기회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홈쇼핑 라인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일단 듀얼 스틱, 복합 제형 라인의 확대, 그리고 바이오11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우유 목욕을 즐겼다는 점에서 착안해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산균 보습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디워시, 로션, 마스크팩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바이오11은 이처럼 검증받은 식품과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자체 연구소를 꼽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김석균 좋은균 연구소를 기업부설 연구소로 두고 있는 바이오11은 연구소를 통해 제품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사람의 대변을 활용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변 표본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는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연구해 인체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바이오11은 앞으로 국내 판매 확대와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내년까지 매출 규모를 한 500억 정도로 1차적인 목표로 잡고 있고요.
좀 장기적인 목표로는 저희가 올해부터 해외 진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드시문의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좀 매출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대를 하고 바이오11은 현재 중국, 홍콩, 베트남 등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중국과 홍콩의 경우 각국 당국의 제품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출 확대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치료제 분야까지 진출하겠다는 것이 바이오11의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새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